네, 이번 시간에는 투자부동산과 매각예정, 유동자산 이렇게 두 개 다루고, 그 다음에 지금 남은 챕터가 요거랑 법인세, 그 다음에 뭐 현금흐름표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리고 재무제표 분석은 어차피 뭐 좀 제일 끝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게 법인세 비용 파트가 지금 한 반반 정도 실리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이 요걸 하루에 다 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할 수도 있어서 제가 일단 시간 봐가면서 같이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부동산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투자부동산은 뭐 말 그대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 얻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고, 투자부동산과 투자부동산이 아닌 항목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그 다음에 장래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이것도 투자부동산이다. 그 다음에 직접 소유하고 운영 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또는 보유하고 있는 건물과 관련된 운용 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사용권 자산, 그런 거겠죠. 그 운용 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사용권 자산도 투자부동산이다. 왜 운용 리스 자산으로 제공을 하면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자산이 잡힌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용자 입장은 자산 잡히고, 근데 제공자 입장은 자산 잡힐 때 이게 투자부동산으로 잡힌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권 자산이 들어간다 거랑, 운용 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용 목적 결정하지 못한 거랑 그런 조금 다르긴 하지, 어쨌든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것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이런 것도 투자부동산으로 간다.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상태에 있지만 나중에 사용 목적이 투자할 거다, 투자 내용이다 그러면은 다 이게 투자부동산으로 간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부동산이 아닌 항목 보시면은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이나 이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이런 거는 아니다. 그리고 자가사용 부동산, 그쵸?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말하는 거죠. 미래에 자가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이런 것도 그렇고, 미래에 개발로 자가사용할 부동산, 종업원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 예정인 자가사용 부동산 포함, 이런 것도 미래에 목적이 지금 자가사용하기 위한 거는 다 투자부동산이 아니다. 일반 뭐 유형자산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이런 것도 투자부동산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상황이 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투자부동산을 분리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부동산 중 일부분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일부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목적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공존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부분별로 분리 가능하여서 매각 가능하거나 금융리스를 제공 가능하면은 분리하여 회계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분리 가능하면 분리 회계 처리하고, 분리가 안 되면은 그 비중을 따지는 거예요.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장애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을 분리한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상식적인 내용이 되는 거, 어떻게 보면 분리 가능하면 분리해서 회계 처리하고, 분리가 안 되면 자가사용 부동산 부분이 작은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사용자에게 의혹을 제공하는 경우, 이런 게 예를 들면 사무실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 사용하는 리스 이용자한테 뭐 보안관리 용역, 건물 보안관리 용역이겠죠? 이런 걸 제공하는 케이스. 이런 거는 이제 제공하는 용역이 경미한 케이스예요. 이런 케이스에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를 하는 거고, 제공하는 용역이 유의적이면은 자가사용 부동산으로 가는 건데, 제공하는 용역이 유의적인 케이스는 호텔을 소유하고 직접 경영하는데 투숙객에 제공하는 이런 용역들을 제공을 한다. 이러면은 제공하는 용역이 유의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에는 자가사용 부동산으로 분류를 한다. 이렇게 내용이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으로는 인식 및 측정이 나와 있어요. 투자부동산의 원가로 구분할 수 없는 항목들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이제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 없는 초기 원가, 직접 관련 없는 여기가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겠죠. 당연히 관련이 없기 때문에 투자부동산 원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계획된 사용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발생하는 부동산의 운영 손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용 수준 도달하기 전에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투자부동산은 원가가 아니다. 그리고 건설이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원재료, 인력, 기타 자원의 낭비 금액. 문구만 봐도 딱 투자부동산이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재료 금액이고, 그 다음에 낭비 금액이다. 인력 자원의 낭비 금액, 이런 것들은 다 원가가 아니다. 투자부동산 원가를 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정 모형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 유형자산과 좀 비슷하죠. 원가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공정가치 모형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모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회계 처리 어떻게 하냐? 원가 모형은 유형자산과 동일해요. 그냥 원가법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고, 감가상각도 해요. 감가상각 똑같이 하고.
그리고 공정가치는 주석 공시한다. 저희 보면 뭐 유형자산도 그 토지 같은 거 뭐 공정가치들 주석으로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공정가치 모형 보시면은 이거는 매 그 결산기마다 시가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은 하지 않아요. 감가상각은 하지 않고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을 하는데 이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포인트가 있죠. 유형자산에서는 재평가법이 있죠. 재평가를 인식한다 하더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죠. 평가 이익 난 경우에는 잉여금 값 손실 난 경우에는 이제 비용으로 처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서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부동산은 인식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계정대체가 있어요. 계정대체. 계정대체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지금 5가지를 제가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어요. 하나는 투자부동산에서 여기서 자가사용부동산 다음에 재고자산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또 원가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이 있을 거고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나눠가지고 이렇게 갈 때, 그다음에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렇게 투자부동산이 이렇게 갈 때를 볼게요. 원가 모형에서는 그냥 이거 자체도 그쵸? 그냥 그 자산의 장부가액 대체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가치 모형이 투자부동산. 원가법인 경우에 쉬워요. 그냥 그 장부가액 그대로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가면 되게 쉬운데 공정가치 모형일 때는 이게 일단 투자부동산이 대체되기 전까지는 공정가치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체되는 시점에 공정가치를 일단 당기손익 반영을 해요. 그러면 그게 당기손익 반영한 게 장부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도 장부금액으로 간다가 맞는 거예요. 똑같이 장부금액으로 가지만 이거는 원래 평가를 공정가치를 했기 때문에 그때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다음에 넘어간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밑에 보면 이제 두 번째로는 투자부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투자부동산. 가는 거고 여기서도 원가로 가는 케이스가 있고 공정가치 가는 케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표 5가지 정리했기 때문에 이거 판서를 보실 때 같이 이게 표를 보시면 순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가사용 부동산, 그다음에 재고자산. 일단 이렇게가 원가 투자부동산으로 갈 때 케이스를 볼게요. 이때도 되게 쉬워요. 원가법이 나오면 일단은 그냥 그 장부가액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원가법일 때 대체로 장부가액으로 그대로 대체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가사용 부동산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자가사용 부동산이 공정가치로 갈 때, 그다음에 재고자산이 공정가치로 갈 때. 이게 여기 원래 한꺼번에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는 요거랑 틀리기 때문에 구분을 한 거겠죠. 자가사용 부동산이 공정가치 모형의 투자부동산을 갈 때는 자가사용 부동산의 장부금액과 대체 시점의 공정가치 차액을 재평가 손익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는 제가 예를 지울게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이거를 한번 유형자산을 그쵸? 자가사용 부동산, 유형자산, 자가사용 부동산 똑같죠? 자가사용 부동산,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법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이때 이거랑 이 투자부동산 공정가치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 차이가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손익으로 가면은 이게 다시 재평가 잉여금으로 가겠죠? 이렇게 처리가 된다. 있고 그다음에 재고자산이 간다 했을 때는 재고자산이 투자부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공정가치 측정 투자부동산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재고자산과 차이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고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가서 재고자산 처분이 이렇게 이런 식의 회계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출제자라면 이쪽에서 문제를 많이 내겠죠. 원가로 넘어간 거는 거의 장부가액으로 넘어가는 거고 지금 나머지 포인트가 있는 회계 처리가 요거에서 재고자산 갈 때 공정가치 평가시 당기선이 반영한 다음에 이렇게 가는 케이스 요거랑 원가로 가는 거는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장부가에 가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법으로 이제 기존에 있던 자산 대체가 될 때 이때 재평가 손익 가는 거랑 재평가 처분이 가는 거 요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제가 표에서 보면은 2번째, 4번째, 5번째죠.
그래서 이것들이 출제가 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투자부동산 문제를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투자부동산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말문제예요. 말문제. 전체적인 그 투자부동산의 그런 회계처리 관련된 말문제가 있는데 말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부동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중 일부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고 일부분은 재화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부분별로 나누어 매각할 수 없다면 재화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전체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여기 있었죠? 부분별로 매각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자가사용 부분이 작아야 돼요. 자가사용 부분이 작은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리해서 매각할 수 있으면 당연히 분리해서 회계처리 하는 거고,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가사용 부분이 작은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이다. 그러니까 1번 문장부터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장은 이제 틀린 문장이고, 두 번째, 금융 리스를 통해 보유하게 된 건물을 운용 리스로 제공하고 있다면 해당 건물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그렇죠? 투자부동산, 운용 리스 제공하고 있는 자산들 투자부동산 간다고 말씀드렸죠. 사무실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하는 리스 이용자에게 경미한 보안과 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그죠? 아까 경미한 용역을 제공하는 케이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경우에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운용 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직접 소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을 투자부동산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저가 정의에 나와 있었던 문제죠. 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지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종속기업에게 리스하여 종속기업의 본사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은 지배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상에서 투자부동산을 분류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그 종속회사가 본사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자가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부동산을 분류할 수 없다. 이것도 맞는 문장이 되고 정답은 이제 1번 틀려서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5번 문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숫자는 되게 쉽지만 좀 개념적으로 좀 그쵸?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풀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서울은 투자부동산을 대여하는 공정가치 모형을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재평가 모형을 사용하여 후속 측정을 하고 있다.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20X2년에 후속 측정과 관련하여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으로 계산한 금액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건물은 지금 투자부동산이고 토지는 유형자산이에요. 자가사용 부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회계처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는 거죠. 첫 번째로 건물 보시면은 건물은 투자부동산 회계처리가 그쵸 이거 보면은 공정가치 측정하니까 그만큼씩 계속 당기 손익으로 반영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X1년에 건물 토지 X1년에 여기는 공정가치가 20만원 증가하기 때문에 당기 수익이 20만원 증가하고 당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때는 10만원이 감소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기 손실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지를 보시면 유형자산이에요. 이게 유형자산 회계처리를 이제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이 많으시겠죠. 보시면은 같이 지금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처음에 유형자산 해서 손실 났어요. 그럼 이거는 재평가 손실이죠. 손실 25만원 손실. 근데 그 X2년에 갑자기 그쵸? 많이 올라갔어요. 이익이 났어요. 이익이 났는데 지금 30만원 올라갔단 말이에요. 30만원 올라갔는데 이렇게 전기 인식과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만큼 이익으로 보죠. 단기 이익으로 25만원을 플러스 일단 단기 이익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만원에 대해서는 재평가 임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이 되는 거겠죠. 기포손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X2년에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으로 할 금액은 마이너스 10만원 플러스 25만원 요만큼이 지금 당기손익에 반영이 되는 거죠. 당기손익이 당기이익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그쵸 5만원이
타포가이소니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되게 숫자는 간단하지만 이 회계 처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풀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유형자산 회계 처리 한번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그런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네, 이어서 7번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사는 20X1년 1월 1일 공장 건물을 500만 원에 취득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공사는 공장 건물에 대해 취득 이후 원가 모형을 적용하고 감가상각 방법으로 정액법을 선택하였다. 레미스 20년 잔존가치는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사는 20X6년 1월 1일 공장 건물의 사용을 중단하고 투자부동산으로 전환하여 임대를 시작하였다. 근데 이게 지금 그쵸? 대체하는 그 내용이 되는 거죠. 원래 유형자산으로 취득했는데 투자부동산으로 전환하는 이런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분류 변경 시점에서 잔여 내용 연수는 10년으로 재추정되었고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를 하기로 하였다. 20X6년 1월 1일 공장 건물의 공정가치가 380만 원인 경우 이런 분류 변경이 X6년도 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아까 대체했던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케이스 유형자산에서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법으로 가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류 변경 전에 장부가액을 일단 구해야겠죠. 변경 전에 장부가액 그러면은 장부가액이 500만 원인데 상각을 지금 해야 되죠. 상각을 정액법으로 20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5년이 지났으니까 500만 원에서 5년만큼 차감한 장부가액이 37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쵸? 이게 지금 장부가액이에요. 그럼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유형자산, 건물이라고 하죠. 네, 건물이 3750. 그러니까 자세하게 쓰면 건물에다가 무게 반영되는 그런 건데 순액으로 쓸게요. 순액으로. 어차피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건물 순액으로 쓰고, 원래 회계 처리는 건물에다가 2개 들어가는 게 맞다.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 대체를 얼마나 할 것이냐 했을 때 공정가치로 대체하는 거죠. 공장 건물 공정가치가 투자부동산 공정가치가 380만 원이에요. 그렇게 되면 차이가 있겠죠? 이게 이제 재평가 손익으로 가서 재평가 잉여금에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평가 잉여금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아닌데 이게 뭐 이게 그 대체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공정가치로 가는지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좀 회계처리가 살짝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해보고,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재고자산 처분 이익으로 가는 거였죠. 조금 다르다. 여기는 포괄손익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재고자산이었다면 재고자산 처분 이익은 당기손익으로 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미묘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대체 문제 한번 대표적인 거 한번 다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과 중단 영업 이렇게 나와 있죠. 비유동 자산의 장부 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 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 예정으로 분류한다. 근데 조건이 있죠. 즉시 매각 가능해야 되면 매각될 가능성이 그냥 높으면 안 되고 매우 높아야 된다. 이거죠. 이 정도 두 가지 요건을 갖춰줘야만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 가면은 일단 매각 예정 가능성 높아야 되고 즉시 매각 가능해야 되고 또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가 된다. 이런 그 내용에서도 좀 포인트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순공정 가치랑 그다음에 장부 가치, 이 두 개 중에 작은 금액으로 평가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이 작은 금액을 평가를 하고 이 차이분을 지금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최초 인식할 때나 계속 그 후속적으로 인식을 할 때 요거를 손상차손으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 차이분만큼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순공정 가치가 보통 손상을 인식할 때 여기 회수가능 가액이 들어가요. 근데 회수가능 가액이 순공정 가치랑 사용 가치 중에 큰 거죠. 그렇게 정의가 되는데 여기는 지금
회수 가능 가입으로 하기에는 이 사용 가치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사용 가치는 계속 사용할 것을 그 전제 조건으로 하는 가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회수 가능 가입을 사용하는 개념이 사용 가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순 공정 가치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것도 되게 뭐 별건 아닌 것 같지만 말 문제 같은 거 나올 때 회수 가능 가입 이런 거 써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포인트. 그래서 이런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게 순 공정 가치가 들어가는 게 이런 개념과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한 번 더 파악하면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통상차선으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인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말 문제랑 대사 문제 한 개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 문제가 8번 문제가 되겠네요. 8번 문제.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과 중단 영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분 자산 집단, 이게 사실 처분 자산 집단 그다음에 중단 영업 이런 내용들이 사실 그 이론 파트 실기에는 너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걸 같이 보면서 기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서 같이 이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 자산 집단에 대하여 인식한 손상차손은 우선 영업권을 감소시키고 나머지 금액은 유동자산에 배분한다.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진 않아요. 여기 나와 있진 않고 예전에 저희 무형자산 파트에서 영업권 배분하는 거 있었거든요. 그때 잘 기억해 보시면은 우선 영업권을 감소시키고 나머지 금액은 비유동자산에 배분한다. 여기 그때 배웠던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에 무형자산 파트에서 손상되는 그 파트 문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이거 계산 문제도 제가 다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단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1번이고요. 비유동자산에 배분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유동자산의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거는 매각 예정으로 분류하였으나 중단 영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은 비유동 자산은 재측정하여 인식하는 평가손익은 계속 영업손익에 포함한다. 그렇죠. 이게 중단 영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속 영업손익으로 인식을 하고 정의를 충족하게 되면은 그때 세후 중단 영업손익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를 따로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기존 영업손익에다가 계속적으로 표시를 한다. 그리고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 집단의 일부이면 그 자산은 감가상각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방금 이론 파트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이것도 정의에 관련된 것도 순공정가치, 장부가액 중에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매각 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 자산과 관련하여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 손익 무계액은 별도로 표시한다. 이게 그 매각 예정으로 가기 전에 원래 그 자산에서 기타 포괄 손익 무계액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표시를 한다. 근데 이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자산에도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이라고 표시하고 부채에도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 그리고 매각 예정 무슨 자산 관련 기타 포괄 손익 무계액 자본에다가도 다 이거를 세 군데 다 별도로 자산, 부채, 자본 다 따로따로 표시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매각예정 자산에 관련된 기타 포괄손익 같은 게 어디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별도로 보이게 표시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말 문제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관련해가지고 계산 문제, 간단한 계산 문제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개념만 알고 계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파트들은 이렇게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기보다는 알면 풀고 모르면 아예 못 푸는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어설프게 알아서는 또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같이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공사는 20X2년 1월 1일 보유 중인 기계장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기로 하였다. 20X1년 1월 1일 기계장치 장부금액은 4만원으로 잔존 내연연수는 4년,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20X2년 1월 1일 매각 예정인 기계장치는 손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으나 공사는 순공정가치를 28,000원으로 추정하였다. 공사가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X2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그럼 이게 기계장치 장부가액을 먼저 보야겠죠. 장부가액은 취득이 4만원이었는데 상각을 해야겠죠. 남입이 4 이렇게 해가지고 상각을 1년치를 합니다. X2년에 취득했던 거고 그쵸? 1년에 취득했는데 X2년에 매각 예정으로 돌린 거였죠. 그러니까 1년치 감가상각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반영이 되면은 장부가액은 3만원이에요.
그렇게 되고 여기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돼. 손상차손 인식해야 되는데 일단 그 매각예정 가액은 순공정 가치가 28,000원이고 장부가액이 30,000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액은 28,000원으로 추정이 되는 거고 이 장부가액과 요거와의 차이가 손상차손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손상차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간단하지만 회계 처리를 한번 살펴보면 이 기계 장치가 있죠. 제 4만원인데 감상료가 만원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기장치 순액으로 따지면 3만원이죠. 3만원이고 매각 예정 유동자산 매각 예정 비동자산 해가지고 그쵸 3만원이 가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손상을 인식하는 거죠. 손상차손 손상차손이 2,000원이었죠. 손상차손 누계액 해가지고 2,000원 이렇게 가서 결국에는 순액이 28,000원으로 보이게 되는 이런 회계 처리를 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마무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각 예정 비동자산까지 마무리를 했고 다음으로는 이제 법인세 회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인세 회계를 좀 시간이 되는 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회계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그 텍스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이 그렇게 뭐 텍스의 깊은 개념을 뭐 알아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해만 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법인세 회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일단 여기 앞에 이론 파트에 있는 것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회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이 달라서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건데 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나는 거는 회계적으로는 이익인데 세법상은 이익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럼 회계적으로는 이익이 아닌데 세법상은 또 이익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회계상은 이익이 아닌데 텍스상 이익이다 했으면은 뭐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과세소득을 증가시켜준다는 거예요. 입금이라는 게 회계상은 아니지만 이건 우리 세금을 매겨야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회계상은 이익으로 잡혔지만 이게 그 세무상 이익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송금산입 그다음에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케이스를 들 수가 있고 이제 이게 결국에는 조정의 결과고 이걸 성격으로 나누면은 일시적 차이랑 비일시적 차이를 나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일시적 차이 외.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저희가 말하는 영구적 차이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일시적 차이들이 실제로 이제 뭐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에 들어갈 수도 있고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유형을 두 가지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일시적 차이는 나중에 해소가 되는 차이들 영구적 차이는 나중에 해소가 안 되는 차이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면은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평가이익이 있죠.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평가이익은 회계상으로는 그 매년에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반영을 하잖아요. 평가손익으로 반영을 하는데 그 회계상으로는 처분할 때 그때 다 한꺼번에 인식해라 그 얘기예요. 회계에서는 1,100원 만약에 처분을 1,200원 했다. 그러면 회계적으로는 X1년도에는 1,100원을 이익 인식하고 결국 X2년도에는 처분할 때 100원만큼 인식하는 거죠. 100 이렇게 인식한단 말이에요. 근데 텍스상에는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이때. 그리고 다 여기를 한꺼번에 처분했을 때 200을 인식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계적으로는 그러니까 세무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과세가 결국에는
나중에 처분이 되는 시점에는 똑같아지지만 그 중간 엑셀런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회계상으로는 이게 지금 이익이 100이 잡혀 있는데 세무상으로는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상으로는 이익이 잡혀 있지만 여기는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빼주는 송금산이 육금불산 이게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이 되고 나중에 이게 처분이 될 때는 다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가지고 똑같아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시적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평가손익들 있죠. 단기손익, 인식금융자산 평가손익,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 평가손익, 위험자산 재평가 이런 것 처분될 때 다 해소가 되죠. 정기예금 미수이자, 재무자산 평가손실,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퇴직급여 충당 부채 한도 초과, 조특법상 준비금 현입한 이런 것들이 시적 차이가 되는 거고, 영구적 차이는 이런 것 해소가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시적 차이 이외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대비 한도 초과. 그러니까 접대비를 과다하게 쓰면은 과세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과세하고 끝이야. 이거 뭐 회계상 상관없이 우리는 그거 세금 무조건 거기에 물릴 거야 이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접대비 한도 초과, 비과세 이자 수익, 그다음에 벌금 과태료 이런 것들도 다 벌금에다 물리는 거니까 그게 회계랑 상관없이 우리 텍스상에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 파트인 거예요. 이런 것들 이해하기 쉬운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지식 처분 손익 이런 것도 해소가 안 되는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 차이, 영적 차이가 있고 여기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게 일시적 차이고 어떤 게 영적 차이인지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론 파트 지금 정리해 놓은 거 보면은 일시적 차이 종류를 지금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차이 종류가 두 가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가지를 보면은 미래 가산할 차이, 차감할 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 해가지고 설명 나왔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일시적 차이 종류. 일시적 차이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가로 쓰고 앞에다가 미래라고 그러죠. 미래. 그러면은 이게 발생 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소멸 연도가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미래의 차감할 일시적 차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래의 가산할 일시적 차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한 연도에는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고 발생한 연도에는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회계 처리할 때 이 발생 연도를 물어보거든요. 발생 연도에 플러스 할지 마이너스 할지를 계산하는 거는 이게 미래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면 발생 연도에 더해줘야 되고 미래에 더해야 될 그 일시적 차이면 발생 연도에 마이너스 해주는 거다. 일단 이 개념을 가지고 계시고 이게 보면은 이 미래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예요.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결국은 세금을 줄여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다. 미래에 돈을 세금을 덜 낼 거다. 그러니까 이게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 이건 미래에 세금을 더 낼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연법인세 부채가 돼요. 그래서 이거 일단 예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를 하시고 이게 미래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이연법인세 자산이고 미래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이연법인세 부채다. 그리고 발생연도에는 반대로 조정이 된다. 이거를 일단은 이렇게 한번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좀 더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제가 한번 예제 문제를 보면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는 미래 현금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소멸 시점을 추정할 수가 없다. 뭐 유가증권, 단기손익 인식 금융자산 이런 거 언제 처분할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서는 현재 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유동으로는 안 간다. 예전에 유동으로 분류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이연법인 자산 부채를 유동과 비유동 나눠서 구분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를 다 비유동으로 처리를 한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이제 비용은 법인세 비용을 단기에 이제 텍스상 법인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게 미지급 법인세로 계산이 돼요. 보통 이제 텍스상 세금 진짜 내야 될 거. 계산이 딱 이거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첫 번째로 계산이 무조건 나오는 거고 여기다가 이연법인세 자산이 증가. 이연법인세 자산 증가한 거 차감해주고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 증가한 거 빼주면 이거 당연한 게 자산이 증가하면 비용이 주는 개념이 되는 거고
부채가 증가하면 비용이 늘게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지금 일단 보시면은 개념적으로 이런 표만 이해하시고 어디가 되게 반대로 된다 이런 거 이해하시고 문제를 보시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되는지 어떤 식으로 마이너스 됐다 플러스가 되는지 이게 어떻게 다가는지 문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일단 2번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 되겠어요. 이번 문제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알아야지 다룰 수 있는 문제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다 이렇게 보세요. 관세 20X년도 법인세와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X년도 법인세 비용은 얼마인가 해가지고 그 세전이익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조정해야 될 내용들이 나와 있고 상하만 일시적 차이와 세무상 결손금이 사용됐으면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 가능성은 높고 이 얘기는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 인식할 수 있다는 그 얘기거든. 특히 자산. 그다음에 이거 X년 1월 1일 현재 이연법 자산 부채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법인세 비용을 산출하려면은 미지급 법인세가 제일 먼저 필수가 돼야 돼요. 미지급 법인세는 텍스상 딱 결정되는 세금, 금액 딱 정해져 있어요. 미지급 법인세 정해져 있고 이연법인세 차가 올 거냐 대가 올 거냐에 따라서 법인세 비용이 그 나머지 그 금액으로 결정이 되거나 플러스한 금액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이연법인세, 부채 이런 식으로 요거를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타나지만 조정을 해가지고 나머지가 법인세 비용으로 사대만 조정한 금액이 법인세 비용으로 나온다는 아까 그 산식이 결국 이 분계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일단 적어 놓으시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미지급 법인세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회계상 이익. 회계 이익은 14만 원이고요. 그럼 이제 과세소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과세소득으로 가는 건데 여기에 일시적 차이랑 비일시적 차이 나눠가지고 가는 거겠죠? 그럼 여기 보면은 일단 적대비 한도초에 한도초과 한도초과는 그죠? 플러스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영구적 차이였죠. 영구적 차이였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에 한도초과액이 지금 한도가 초과됐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감가상각비가 예를 들면은 계산했더니 5,000원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세무상 텍스는 모르지만 세무상 한도가 4,000원이에요. 근데 회사는 회계적으로는 감가상각비를 5,000원 인식했을 거잖아요. 근데 세무상 4,000원밖에 송금으로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4,000원만 비용이다. 회계상은 5,000원 비용 처리했지만 세무상 4,000원만 비용이다. 그러면은 이 1,000원만큼을 이번에는 한도 초과가 됐으니 비용으로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회계는 비용으로 돼 있지만. 그래서 요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조정이 되다가 나중에 처분하는 시점에 닿게 그 처분 손익에 다 녹아 들어가서 그때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소 그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나오고 나중에 마이너스가 되는 시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과세소득이 30만 원이 돼요. 그러면은 이 30만 원에다가 당기 세율이 나와 있죠. X1년도 법인세율 20%가 나와 있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6만 원이죠. 그래서 미지급 법인세가 지금 6만 원으로 픽스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구하면 되겠죠. 자산이나 부채를. 지금 단기에 플러스 조정이 됐죠. 그러면 다음에 미래의 차감이 되겠죠. 반대로 가는 거니까 미래에. 미래의 차감과 리시적 차이는 미래의 과세소득을 차감하는 거니까 자산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 4만 원에 대해서는 미래에 차감과 리시적 차이를 보고 자산으로 계산한다. 근데 이 4만 원도 법인세 효과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거는 미래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세율을 적용해야 돼요. 여기 미래세율 나와 있죠. 미래 예상세율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30% 곱한 그러면은 자산 금액이 이연법인세 자산이 12,000원이 돼요. 그러면 이 이연법인세 자산이 12,000원. 그럼 부채가 없는 거죠. 여기는 부채가 없고 둘 중에 하나만 나타나게 돼서 순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6만 원에서 12,000원을 차감하면은 법인세 비용이 48,000원.
이렇게 역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 산식으로 계산하시는 것보다 제가 보기엔 분계가 더 빨라요. 분계로 계산하면 첫 번째 세무상 법인세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일시적차에 대해서 이해법에서 자산을 계산할 건지 부채 계산할 건지 픽스시키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법인세 관련된 문제 한번 다뤄봤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